젊은 여성이 사막에서 사라집니다. 그녀의 차는 내부에 피가 묻은 채 버려진 채 발견됩니다. 하지만 약 2달이 지난 후에도 애리조나 수사관들은 이사벨라 카마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여전히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에는 지금 막 터진 엄청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녀의 사건에서 관심 인물로 여겨졌고 체포되어 구금 중이던 남성이 방금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러앤크라임에서 이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건 트루 크라임 콘텐츠로 중요한 사건이지만 매우 무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루기 매우 힘들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스폰서를 소개합니다. 생명보험은 흥미로운 주제는 아니지만 올해 중요한 것을 챙길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가족의 안심과 보호를 의미하며 복잡하거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패브릭 바이 거버라이프는 정기 생명보험입니다. 오늘 바로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바쁜 부모님을 위해 만들었고 일정에 맞춰 집에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없이 10분 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젊고 건강하다면 지금 저렴한 보험료를 확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패브릭은 여러분 가족의 예산에 맞게 고품질이면서도 유연한 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30일 환불 보장으로 위험 부담도 없습니다. 패브릭을 신뢰하는 많은 부모님과 함께하세요. meetfabric.com/otc에서 몇 분 만에 신청하세요. 그 주소는 meet-fabric.com/otc입니다. 이사벨라 카마스의 가족은 진정한 악몽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사벨라 카마스가 아직 살아있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이사벨라 카마스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남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약 8주 동안 구금되어 있었지만 최근 보석금을 내고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닉스 지역에서 나온 이 이야기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여기 보이는 여성, 이사벨라 카마스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렸던 영상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21살이고 1월 11일 이후로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애리조나주 아본데일 경찰이 공개한 것으로 아본데일은 피닉스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1월 11일 그날 오후 3시쯤 퀵트립 주유소에서 찍힌 이사벨라 카마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이사벨라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피닉스에서 그녀의 빨간색 현대 소나타를 발견했지만 이사벨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공경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단서들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사벨라를 위해 터코이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경보는 위험에 처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엠버나 실버 경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그녀의 차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 사건이 그토록 우려스러워진 것일까요? 경찰에 따르면 차량 내부에는 많은 양의 혈흔이 있었고 그 혈흔은 카마스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조수석도 차량에서 사라져 있었고 그 조수석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중요한 단서가들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감시 영상을 이용해 카마스가 실종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 최소한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1월 12일, 그날은 그녀가 출근하지 않은 날입니다. 그 차량은 애리조나주 글로브에 있는 주유소에서 목격되었습니다. 피닉스 지역의 마리코파 카운티를 아신다면 그곳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꽤 먼 거리입니다. 그녀는 애리조나주 에이번데일, 피닉스의 서쪽 끝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차량이 목격된 애리조나주 글로브는 피닉스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이사벨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다음 날 그 차량을 운전했다고 당국이 밝힌 남성입니다. 토미 로드리게스. 그는 39세이며 경찰은 그가 이사벨라와 연인 관계였다고 밝혔지만 그녀의 가족은 그들의 관계가 진지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사벨라의 어머니는 KTBK-TV 인터뷰에서 로드리게스가 남자친구라기보다 의심스러운 스토커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 알게 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피닉스의 ABC-15는 해당 문서를 검토했으며
그 커플이 카마스가 마지막으로 주유소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기 하루 전에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로드리게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현재 카마스 실종 사건에서 주요 인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폭력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02년에 로드리게스는 겨우 15세의 나이, 피닉스에서 간호학과 학생을 총으로 쏴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2급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출소한 후에도 법과의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2020년에 로드리게스는 가석방 중이었고 전 여자친구에게 저질렀다고 알려진 일로 인해 흉기를 사용한 특수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닉스의 12뉴스가 그 문서를 입수했으며 그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차로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이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도중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나 로드리게스와 그녀의 싸움을 보고 상황을 막으려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차로 가서 마체테와 망치를 꺼내 들고 전 남자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후 매우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여자친구는 보도에 따르면 가족의 안전이 두려워서 고소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살인죄로 감옥에서 풀려났고 질투심이 많으며 스토커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로 지목된 이사벨라 코마스와 관련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2020년에 그가 데이트하던 여성에게 심어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건의 세부 사항들과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여러 질문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벨라의 경우 토미 로드리게스는 그녀의 차량을 훔치고 파손한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이사벨라 코마스를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까지는 그 외의 혐의는 없습니다. 애리조나 언론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이사벨라의 행방에 대해 경찰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BC 시보에 따르면 법원 문서에는 수사관들이 그녀의 차량에서 쓰레기 봉투, 가스통, 그리고 방수포도 발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트렁크 바닥재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실종 사건에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들이 누군가를 추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앞으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점은 카마스의 휴대폰이 수동으로 꺼졌고 이후 재활용 센터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1월 15일 이사벨라 카마스 사건과 관련해 토미 로드리게스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는 오직 그녀의 차를 훔친 혐의와 그녀의 차를 파손한 혐의, 이 두 가지 혐의로만 체포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는 다른 어떤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지만 이사벨라가 실종된 지 2달이 지나도록 행방에 대한 단서는 없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더 이상 구금되지 않아 경찰은 계속 수사해야 합니다. 그는 25,000달러씩 2건의 보석금으로 구금됐었습니다. 또한 이 보석금 중 하나는 2020년 폭행 사건의 보호관찰 요건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GPS 모니터를 착용 중입니다. 이제 이것은 토미 로드리게스가 보석금을 낸 후 국선 변호인 사무실이 ABC15에 발표한 성명입니다. 인용하자면 현재 로드리게스 씨가 더 이상 구금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의 사생활과 그의 가족의 사생활이 존중되기를 요청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결론을 내리기 전에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드리게스 씨는 계속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모든 질문은 그의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은 증거가 검토되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인내심, 공정성,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인용문 끝. 그리고 중요한 점은 로드리게스가 현재 용의자로 간주되지 않고 있지만 애리조나 경찰은 이사벨라 사건에서 그를 참고인으로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벨라의 어머니는 KTBK 텔레비전과 전화 인터뷰를 했고 로드리게스가 자신의 딸을 쫓고 있었다고 믿지만 두 사람이 사귀고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친구들과 얘기했는데 모두 토미 때문에 그녀를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여자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으면 그가 예고 없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는 매우 질투가 많았어요. 인용 끝. 이것이 이사벨라 어머니가 방송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이사벨라는 가족들이 말하길 그들을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물을 사랑했고 패션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아직 살아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벨라 카마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애리조나주 아본데일 경찰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33-7000 또는 480 윈네스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벨라에 대한 인상착의는 키 5피트 3인치, 몸무게 110 파운드, 최근에는 분홍색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 소니 슬로터법 집행 강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로앤크라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그리고 토미 로드리게스, 이사벨라 카마스에게 일어난 일과 관련된 관심 인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는 차량 절도 혐의와 차량을 훼손했다는 혐의 외에는 어떤 혐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증거들도 많이 있지만 그가 실제로 기소된 혐의는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해 별다른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관심 인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만 구금 상태는 아닙니다. 크리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하고 이런 사건을 분석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보석금이 나올 때 그것은 지역사회의 경고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지만 수사적으로 이 젊은 여성의 실종과 그녀의 자동차 사이에 연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자동차와 함께 또는 없이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차를 가지고 있었고 손상시켰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는 아주 오랜 전력, 정말 긴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그는 살인을 저질렀고 이렇게 폭력적인 전과가 있습니다. 저는 판사님이 그에게 5,000달러 보석금을 허락하려 한 사실 자체가 정말 걱정됩니다. 아니요, 보장된 보석금도 아니고 현금 보석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2,500달러를 냈어요. 죄송해요. 보석금은 25,000달러였지만 그는 2,500달러만 냈어요. 그리고 그는 풀려났어요. 그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죠? 사람들은 그걸 차고 있든 벗고 있든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젊은 여성의 행방을 모릅니다. 매우 걱정스럽고 지역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할 구역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경우 그는 기소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벨라 카마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많은 우려가 있지만 그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고 자동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류에 적힌 내용만 보면 그게 전부입니다. 판사들이 실제로 그 문서에 적힌 것 이상의 범위를 얼마나 볼 수 있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그가 받은 모든 혐의라면, 이게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왜 더 오래 구금되어야 하거나 더 높은 보석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 혐의로 기소된 게 아니라면 판사가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사실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헌법적으로도 판사가 권한을 남용하는 건 원치 않죠. 제가 말한 모든 것과 그리고 앞서 말했던 모든 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판사에게서 원하지 않는 건 권한 남용이에요. 판사가 누구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건 원치 않죠. 그리고 판사가 제시된 사실들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도 원치 않죠. 제가 모든 연결고리를 설명하긴 했지만 판사는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자신 앞에 제시된 것만을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에서 수사 과정이 충분히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서 판사가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없었어요. 만약 자동차나 절도, 손해가 있다면 5,000달러라는 금액이 이해가 돼요. GPS 추적 장치는 정말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계속 추적해야 하니까요.
비록 우리가 이 추정되는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해도요. 그녀는 단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거나 누구와도 소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헌법적인 논쟁이 있다고 느끼는 그런 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 당신이 이 남자의 이웃이라면 법대에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0년에 아주 무서운 폭행 사건을 저질렀으며 그 일로 아직도 보호관찰 중이었어요. 이제 이 소녀 실종 사건의 세부 사항을 듣게 되고 그는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 피가 있었어요. 조수석이 없었고 트렁크 안감도 사라졌어요. 차 안에는 방수포도 있었죠. 이런 모든 정황들이 만약 당신이 이 사건 주변에 있거나 이 지역 사회에 있다면 이 사람이 GPS 추적 장치를 차고 있다 해도 밖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장충 말이 정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말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걱정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조사가 시간이 걸리고 사실적인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지역사회 사람들은 걱정해야 해요. 그들은 경계해야 하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해요. 만약 카메라가 있다면, 경보를 울릴 수 있는 동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모두 갖추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우리는 그의 사진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부지런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이 사람과 그와 비슷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그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대개 가면을 쓰고 있지만 이 사람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이든 아니든 범죄와 범죄적 행동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지역사회에 충분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사벨라 카마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사벨라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차량이 있고 그와 관련된 증거의 조각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실종된 다음 날 피닉스 정반대편에서 그녀의 차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들 중 일부에서는 수사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결말이 보이지만 그 결말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들이 빠져 있는 경우 말이죠. 그러니까 수사관들은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순간 외에 중간에 빠진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A에서 B로 나아갈 수 있나요? 정말로 집중하고 성실해야 해요. 모든 단서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 실마리들을 하나로 연결해야 하거든요. 이런 사건들은 과거 행동, 현재 행동, 그리고 무엇이 일어났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라진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그때는 정말로 끝까지 추적해야 해요. 그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의 영상이나 잠재적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의 영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보 전화를 해주길 바라는 거죠. 이 차가 갔을 법한 모든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영상 자료를 확인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해요. 그녀가 뭐라고 했죠? 어딘가에 디지털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영상 흔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올바른 증거를 확보해서 적절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조사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지방 검사와 판사들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과도하게 기소하거나 판사들이 헌법을 따르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 집행기관이 정말 강력한 수사 관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 추정 피해자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안다면 꼭 누군가에게 알려주세요. 911에 전화하세요. 만약 그녀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본인이 안전하다는 걸 꼭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은 정말 나쁘게 끝날 수도 있어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차량에 조수석이 없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때때로 경찰이 차량 전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숨기기엔 너무 크고 거추장스러운 증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 뭐가 가장 눈에 띄나요?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을 보면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증거지만 숨기기엔 매우 거추장스럽습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예전에 저는 자동차 경주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카시트를 빼냈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막 어딘가에 버렸거나 아니면 폐차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경찰은 폐차장을 확인해야 해요. 쓰레기 매립지도 확인해야 하고 사막 지역도 조사해야 해요.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세요. 차가 어디에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나가 있었는지 알아보세요. 그가 그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이전에도 그에게 차를 운전하게 허락했었나요? 그가 그녀의 차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에게 차를 그냥 주고 떠나게 할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 자신은 이동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만약 레이싱을 하지 않는다면 차에서 카시트를 빼는 건 이상하죠. 왜냐하면 드래그 레이싱을 할 때는 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카시트를 빼곤 했거든요. 가장 가벼운 차로 달리고 싶잖아요. 예전에는 불법 드래그 레이싱이었지만 쿼러마일을 달릴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카시트는 실제로 무겁거든요. 그래서 카시트와 뒷좌석 등 뺄 수 있는 것들을 빼서 차를 가볍게 만듭니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서인데 그는 레이싱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했고 우리는 그가 자동차 경주를 하지 않는 것도 알아요. 그는 증거를 숨기려 하고 저는 그게 범죄와 관련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확실히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보여요. 특히 그녀의 피가 차에서 발견된 점을 보면 경찰도 그녀가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죠.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들이 이 사건의 윤곽을 잡아가기 시작한 게 보입니다. 그가 풀려났고 관심 인물로 간주됐었습니다. 또 그의 입장에선 이 일에 대해 그럴싸한 해명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기다리며 지켜봐야겠죠. 이제 그가 풀려난 상황에서 경찰이 얼마나 감시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는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 중이지만 이 사건 관련 장소를 다시 방문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감시를 하고 있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감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도하게 감시하면 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가 다른 혐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를 멈추게 하거나 질문할 권리가 있죠. 그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적이 있고 전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를 멈추게 하거나 질문할 수 있죠. 그는 예전에 수감된 적도 있어요. 그가 아직도 보호관찰 중이라면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를 따라다니고 그가 이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들은 반드시 그런 일들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를 감시하는 GPS 담당자들은 정말 집중해야 해요. 왜냐하면 때때로 GPS로 감시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감시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들은 모니터를 떼어낼 수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담당자들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젊은 여성을, 그러니까 살아있든 아니든 어떤 식으로든 찾게 된다면 그가 모니터를 착용하고 있었던 모든 동선을 추적할 수 있고 그들이 함께 있었던 모든 장소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그의 과거를 봤어요. 젊을 때 실수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15살 때 누군가를 살해했다면, 그리고 그게 2002년 일이었고, 그는 그 일로 약 12년 정도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그건 폭행 사건이었고 가정폭력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미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가 관심 대상자로 간주되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치 2002년에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20년 같은 상황에 처할 기회까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건에 그가 연루됐고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오래 감옥에 있지 않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동의해요. 그 모든 말에 동의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질문들이 정말로 우리 사법 시스템이 대량 수감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가서 갱생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행동 패턴은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보고 있는 점이에요. 그의 행동 패턴을 보면 그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는 성향보다 폭력적인 성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가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사람들,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시하는 것 외에도 그들은 더 오랜 기간 수감되어야 하지만 누군가를 과도하게 수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형기를 마치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여전히 모든 증거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그를 밖에 나가 돌아다니게 하고 25,000달러의 보석금으로 풀어줬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보석금은 더 높을 수도 있었어요. 판사가 보석금을 더 높게 정할 수 있고 검사도 보석금을 더 높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그를 더 오래 잡아둘 수 있도록 보석금을 더 높게 책정하지 않은 결정은 누가 내렸든 여전히 걱정돼요. 그리고 저는 대중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누가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는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 젊은 여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만약 그녀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법 집행기관이 그녀가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라면 그건 구조가 아니라 수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시신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요. 그리고 정말 슬픈 상황이에요. 이제 이 가족을 생각해보면 이사벨라 코마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대략 2달이 지났고 그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상상해보세요. 수사가 진행 중이니 앞으로를 지켜보겠습니다. 써니 슬로터, 법집행 강사님, 로앤크라임에 항상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앤크라임의 온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파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피카에서도 스트리밍됩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